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밤사이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어요. 6.4%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이제 모든 품목을 집어넣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경우에는 원래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으로 12월 물가 상승률 6.5%보다는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요.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는 6.2%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보다 컸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면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달만 해도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이 물가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 역시 5.6% 상승을 해서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할 것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전망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가가 추세적으로도 상승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그 꺾이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 말인즉슨 미 연준 내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5%에 멈춘 다음에요. 그다음에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올해 안에 연말쯤에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했었었는데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 와치에 따르면 상당 기준으로 5%가 아니라 6월 달까지 이제 베이비 스텝 3번에 걸쳐서 3월에 한 번, 그다음에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래서 무려 5.5%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월 CPI 발표 이후에 그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봤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더 늦춰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뿐만 아니라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 그 시점 역시 더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과 다르게 예상보다 그 증시 하락폭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노동시장 지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실업률도 오히려 3.4%로 떨어졌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임금이 빠르게 상승을 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특히 노동이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의 물가가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을 이끄는 원인이었다고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보이고요. 원래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술주라고 하는 위주로 돼 있는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이제 기술주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몇 가지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 조지 소로스가 매수를 했다,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향후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주식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자, 국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월 코픽스가 발표가 되는데 2달 연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비용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데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금 적금을 통해서 저축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약 80%에 달아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코픽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 시장이 채권 시장도 자금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은행채 발행할 당시에 약속하는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채 1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5.1%였는데요. 지금은 3.5%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은행채로 조달하는 20%의 자금 조달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채도 금리가 낮아졌고, 그다음에 80%에 달하는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에서 지금 현재는 4.15%인데요. 시중 5개 은행에서. 근데 이것이 3개월 전만 해도 0.81%포인트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사이에 0.81%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두 예적금 금리도 하락, 은행채 금리도 하락해서 이것의 가중 평균인 코픽스는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코픽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끌족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코픽스라는 것은 사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상당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픽스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놓았던 그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지금 3% 중반에서 4%대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 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 고정금리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입한 고객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한 가지 희소식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그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대환이라고 하죠. 그럴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일반 대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출시되는 부분이나 뭐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줄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역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음 달 15일에 주주총회를 엽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올해 이렇게 등기 임원에 오를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뭐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으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사실 4대 그룹, SK, 현대차, LG, 삼성 중에서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만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등기이사가 되게 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고요.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에 투표권도 부여되고 만약에 이 투표권으로 인해서 결정된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뭔가 책임 경영,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로 등기이사로 아직 올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됐습니다. 257억 원인데 2019년부터 이제 가맹 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라는 게 그 이유였죠. 카카오 측이 즉각 또 반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카카오티 많이 이용을 했었었는데요. 뭐 새벽 시간에 뭐 방송국에 오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부르는 경우에도 교통 상황이나 뭐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뜬금없이 뭐 6분, 7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뭐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돼 가지고 뭐
놀랐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그 조사 결과에 이런 가맹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보다 좀 일정 거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 택시가 있을 경우에는 원거리에 가는 좋은 코를 가맹 택시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일반 택시 같은 경우도 카카오티의 가맹 택시로 들어가야 되겠다. 예. 이런 인센티브가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일부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2019년에 카카오티 블루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년 만에 이 가맹 점유 시장 점유율이요 74%까지 급등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카카오 측에서는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카카오티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개발 비용을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티의 90%에 달하는 일반 호출의 경우에는 카카오티 측에서 뭐 전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사실 일반 택시가 안 불러질 때 사용하는 카카오티 블루 이런 경우에 3.3%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 10%인데요. 카카오티 이용 고객의. 그래서 이 카카오티 블루의 가맹 택시가 늘어나고 카카오티 블루의 배차가 용이할수록 당연히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요. 카카오티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의 불만은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인데요.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을 투자했고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경우에 향후 새로운 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IT 기업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막히게 되면 뭔가 신기술 개발의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배차를 일종의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작을 해가지고 예. 가맹 택시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하면요.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카카오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예상과 다르게 배차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다른 경쟁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뭔가 부당한 행위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점을 몰랐다는 몰랐다.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